1970년대 스웨덴의 사브 37 비겐은 항공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전투기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직접 회로를 사용한 디지털 중앙 컴퓨터를 탑재한 항공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 혁신적인 전투기는 대량 생산된 최초의 카나드 날개 설계를 채택했으며 놀랍게도 단 500m의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사브 37 비겐의 개발은 1960년대 스웨덴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총 329대가 생산되었으며 마하-I 1의 최고 속도와 18,000m의 운용 고도를 자랑하는 이 항공기는 당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게다가 정비 효율성도 뛰어나 비행시간당 전선에서는 단 9시간의 정비시간만 필요했습니다. 스웨덴 공군이 비겐 개발을 시작한 이유는 냉전 시기 소련과 나토 사이에 위치한 스웨덴은 강력한 방위력 구축이 절실했습니다. 1957년 당시 스웨덴 공군은 약 1000대의 최신의 전투기를 보유하며 세계 4위의 공군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1952년 발트해 상공에서 스웨덴 정찰기가 소련 전투기에 격추되는 카탈리나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강력한 전투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스웨덴은 나토나 바르샤바 조약기구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은 중립국이었지만 소련의 위협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특히 소련은 북대서양 진출을 위해 북유럽 국가들을 군사적으로 통제하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스웨덴은 1960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국가안보회의로부터 소련 공격 시 군사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비밀협정의 배경에는 스웨덴 동부 해안에 배치된 미국의 폴라리스 잠수함을 소련의 대잠 항공기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웨덴은 사브 32 렌센과 사브 35 드라켄의 후속 기종 개발을 1950년대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 공군은 전시에 대비해 매우 특별한 작전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대규모 공군 기지가 적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바스 60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기지 분산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500m의 짧은 활주로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1967년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군이 이집트 공군기를 지상에서 대부분 파괴한 사건은 스웨덴의 분산 기지 전략이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SU-24와 같은 장거리 공격기의 등장과 클레어스터 폭탄, 활주로 파괴 폭탄의 개발로 인해 공군 기지의 취약성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스웨덴은 전국에 약 200개의 다양한 유형의 활주로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일반 도로망을 비상 활주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작전 환경에서는 신속한 정비와 재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투기가 필요했고, 이는 비겐 개발의 핵심 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카나드 날개를 선택한 과정. 1952년부터 1957년까지 사브는 비겐의 초기 설계를 위해 100개 이상의 다양한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단발 및 쌍발 엔진 구성, 전통적인 델타윙과 더블 델타윙, 그리고 카나드 날개 등 다양한 설계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카나드 날개 설계는 복잡한 공기역학적 문제를 수반했습니다. 특히 주날개와 카나드 날개 사이의 공기 흐름이 매우 복잡한 상호작용을 일으켰고, 이는 안정성과 실속 상황에서의 거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카나드 날개는 조종석 앞쪽 양측에 위치하여 주날개에 영향을 미치는 와류를 발생시켰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특히 초음속 비행 시 카나드 날개의 편향각이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증가시키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고속에서의 진동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1963년 사브의 엔지니어들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출했습니다. 후방 장착형 더블 델타윙과 작은 크기의 고정식 카나드 날개를 결합한 독특한 공기역학적 구성을 채택했습니다. 카나드 날개는 주날개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설치되었으며 주날개보다 더 높은 실속각을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우수한 기수 하강 제어 능력과 고받음 각에서의 회복 성능을 제공했으며, 벡터 추력과 캔드 균형 모멘트가 같은 방향일 때 합력이 발생하는 장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초음속 비행 시
공기 역학적 중심의 후방 이동 거리를 감소시켜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비겐의 카나드 설계는 현대 전투기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71년 공격형 버전이 1978년에는 요격형 버전이 작전 배치되면서 비겐은 실전에서 카나드 날개의 효과를 입증한 최초의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다른 전투기 설계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후 유로파이터 타이푼, 수호이 Su-47 베르쿠트, 청두 J-20 등 많은 현대 전투기들이 카나드 날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2009년 선양 J-15 플라잉 샤크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최초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청두 J-20의 카나드 날개를 적용했습니다. 현대의 카나드 날개는 과거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을 사용합니다. 컴퓨터화된 비행 제어 시스템과 결합하여 과거의 안정성 문제를 기동성 향상의 이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카나드 날개는 주날개의 하중을 줄이고 공기 흐름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하며 실속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역추진 시스템이 가져온 혁명. 볼보 RM8 터보팬 엔진의 혁신적인 역추진 시스템은 비겐을 독보적인 전투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엔진은 프렛 앤 휘트니 JT8T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애프터버너를 장착한 터보팬 엔진입니다. 비겐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500m의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엔진 배기구에 설치된 3개의 삼각형 금속 페탈이 접히면서 엔진의 공기 흐름을 기체 후방의 틈새를 통해 전방으로 전환하는 독특한 시스템 덕분입니다. 착륙 시 조종사가 콕핏 왼쪽에 T자형 레버를 당기면 역추진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시스템이 공중에서도 미리 선택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착륙 시 기수바퀴가 지면에 닿으면 공압 트리거를 통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착륙 시 초당사 5m의 높은 강하율로 접근이 가능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착륙 방식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더욱이 비겐은 착륙 후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도 활주로에서 J턴을 수행하여 반대 방향으로 이륙할 수 있었습니다. 볼보 RM8 엔진의 개발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은 여러 가지 기술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애프터버너와 역추진 장치를 동시에 장착한 최초의 엔진이었기 때문에 이 두 시스템의 통합은 매우 복잡한 과제였습니다. 엔진의 최대 애프터버너 작동 시 연료 소비량은 초당 수십 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또한 대형 대함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 착륙 장치와 수직 안정판의 높이를 크게 설계해야 했고 이로 인해 주 착륙 장치는 날개 뿔이 외부에 수납해야 했습니다. 역추진 시스템은 지상 조작에도 활용되어 좁은 공간에서의 후진이나 J턴과 같은 독특한 기동이 가능했습니다. 비겐의 역추진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단발 엔진 전투기에서는 유일무이한 설계로 남아 있습니다. 파나비아 토네이도만이 벽키스 스타일의 유사한 개념을 채택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기술력은 후속 기종인 JES-39 그리펜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리펜의 경량화된 기체와 모든 제어면을 활용한 항력 증가 시스템으로도 충분한 감속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의 디지털 항공전자. 비겐의 디지털 항공전자 시스템은 1960년대 항공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특히 집적 회로를 사용한 세계 최초의 항공용 컴퓨터를 탑재하여 항공전자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60년 1월 스웨덴 항공 엔지니어들은 CNK-37 중앙수치 계산기 2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설계는 트랜지스터를 사용했지만 크기와 무게 문제로 인해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1964년 3월 마침내 CK-37 중앙 계산기의 최종 사양이 확정되었습니다. CK-37은 약 3,000개의 반도체 기능을 포함하는 복잡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제로 CK-37 개발 당시 사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집단 회로 구매자였습니다. 1965년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랜센 32 A 테스트 항공기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이 혁신적인 컴퓨터는 항법 계산 및 비행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며 조준 시스템을 제어하고 레이더 시스템을 통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착륙 보조 시스템을 운영하고 전자장비를 통합적으로 제어하여 전반적인 성능과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CK37의 가장 큰 혁신은 항법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자동화했다는 점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와 결합된 디지털 중앙 컴퓨터는 2인승 전투기에서 항법사가 담당하던 대부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는 특히 고속 비행과 전술적 상황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조종사는 짧은 의사결정 시간 내에 효과적인 공격을 수행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시스템의 우수성은 1981년 파나비아 토네이도가 도입될 때까지 다른 전투기가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컴퓨터는 마치 거미줄의 중심처럼 작동하며 항공 데이터 시스템, 기준 플랫폼, 기체 장착 가속도계, 레이더 고도계, 항법 장비 및 공격 레이더와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센서와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조율함으로써 전반적인 성능과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비겐의 디지털 시스템은 현대 전투기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CK37에서 얻은 경험은 분산 컴퓨팅 기술과 함께 후속 기종인 JS39 그리펜의 컴퓨터 시스템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특히 조종사와 기계 간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개발 분야였으며, 이는 현대 전투기의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겐의 독특한 착륙 시스템 분석. 사브 37 비겐의 착륙 시스템은 당시 전투기 설계에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짧은 활주로에서의 운용 능력은 스웨덴의 분산 기지 전략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이 독특한 시스템은 고도의 정밀성과 안정성을 제공하여 조종사가 극한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비겐의 착륙 장치는 매우 특별한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착륙 장치의 바퀴는 텐덤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어 날개 안쪽으로 접을 때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전거 형태의 배치는 비겐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얇은 날개 구조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퀴 수납 공간이 매우 작아졌고, 이는 공기역학적 효율성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착륙 시 비겐은 일반적인 전투기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플레어 없이 높은 강하율로 착륙하는 것이 특징인데, 고당사 5m 15피트의 강하율이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가능한 한 빨리 지면에 접촉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착륙 장치는 초당 5m 16피트의 착륙 강하율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겐의 자동 착륙 보조 장치는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조종사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자동 속도 제어, HUD 정보 표시 및 자동 안정화 시스템이 포함되었습니다. 착륙 접근 시 자동 스로틀, 오토 스로틀 시스템이 작동하여 속도를 정밀하게 조절했으며, 이는 착륙 장치 상태에 따라 3가지 모드로 작동되었습니다. 또한 조종석 왼쪽 무릎 부분의 노브를 착륙 모드로 설정하면 HUD에 착륙에 필요한 정보가 표시되어 조종사가 현재 속도가 착륙에 적합한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 안정화 시스템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안정성 보조, 자세 유지, 고도 유지의 3가지 모드를 제공해 조종사가 복잡한 착륙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짧은 활주로나 열악한 기상 조건에서도 안전한 착륙을 보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비겐의 역추진 시스템은 착륙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이 시스템은 볼보 RM8 터보팬 엔진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으며, 세계에서 2번째로 애프터버너를 장착한 터보팬 엔진이었습니다. 역추진 시스템은 자동 작동, 강력한 감속 효과, 독특한 설계 및 다목적 활용이라는 특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엔진 배기구에 설치된 3개의 삼각형 금속 페탈이 접히면서 공기 흐름이 기체 후방의 틈새를 통해 전방으로 전환되는 독특한 설계를 채택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단순한 착륙 보조 기능을 넘어 지상에서의 후진이나 Y턴과 같은 특수 기동에도 활용되며 다목적성을 극대화했다. 이 시스템의 효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16톤에 달하는 전투기를 800m 이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스웨덴의 분산 기지 전략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후진 시에는 휠 브레이크 사용에 매우 조심해야 했는데, 이는 기체가 쉽게 뒤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시스템들은
비겐이 극한의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R-71 블랙버드를 추적한 유일한 전투기. 1980년대 냉전의 긴장감이 고조되던 시기, 스웨덴의 사브 37 비겐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정찰기 SR-71 블랙버드를 성공적으로 추적한 유일한 전투기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스웨덴 공군의 치밀한 계획과 비겐의 뛰어난 성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SR-71 블랙버드는 당시 최고의 속도와 고도를 자랑하는 정찰기였습니다. 마하 3.2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21,500m의 고도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성능으로 인해 SR-71은 소련의 가장 빠른 요격기인 믹-25조차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공군은 이 불가능한 임무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1980년대 초 스웨덴 공군은 SR-71의 발트해 상공 비행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SR-71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발트 익스프레스라고 불리는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페르 올로프 엘드 조종사는 이 임무를 수행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SR-71의 비행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고 비겐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986년 1월, 엘드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엘드는 정교한 전술을 사용해 SR-71의 경로를 예측하고 요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SR-71이 소련 해안선을 북쪽으로 통과한 후 서쪽으로 선회하는 시점을 포착하고 핀란드 올란드 섬 남쪽에서 예상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이후 8,000m 고도에서 마하 1, 3호로 가속한 뒤 부드럽게 상승하며 속도를 마하 1, 10에서 2, 5까지 끌어올렸다. 최종적으로 18,500m에서 20,000m 사이의 고도에 도달한 후 전방 공격 자세를 취해 SR-71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계획 덕분에 엘드는 SR-71에 대한 레이더 교란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두 항공기의 상대 속도는 마하 4, 5에서 5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투기 역사상 전례가 없는 고속 요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엘드의 유일한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후 총 5번의 SR-71 요격에 성공했고 그중 3번은 육안으로 SR-71을 확인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비겐의 우수한 성능과 스웨덴 조종사들의 뛰어난 기량을 증명하는 결과였습니다. 비겐의 SR-71 요격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큰 전술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SR-71의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SR-71은 속도와 고도로 인해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항공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SR-71은 30년의 운용 기간 동안 4,000발 이상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격추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겐의 성공은 SR-71도 결코 무적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이는 첨단 기술과 정교한 전술의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 비겐은 SR-71에 비해 속도나 고도 면에서 열세였지만 정밀한 계획과 고도로 발달된 레이더 시스템을 통해 이를 극복했습니다. 이는 현대 공중전에서 단순한 성능 우위보다 종합적인 전술과 기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냉전시대 중립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웨덴은 나토나 바르샤바 조약기구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국이었지만 세계 최고의 정찰기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스웨덴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넷째, 비겐의 성공은 향후 전투기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비겐의 디지털 항공전자 시스템과 데이터 링크 기술은 현대 전투기 설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종사들은 복잡한 전술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이 사건은 SR-71의 운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비겐의 성공 이후 SR-71의 비행 경로와 전자 방어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는 정찰기 운용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줄이고 생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국제 군사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1987년 6월 29일 SR-71이 발해 상공에서 엔진 고장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비겐 전투기들이 이를 호위하여 안전하게 귀환시켰습니다. 이는 냉전 시대에도 국가 간 군사적 신뢰와 협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비겐의 SR-71 요격 성공은 단순한 군사적 성과를 넘어 냉전시대 군사 기술과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사브 37 비겐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항공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혁신적인 항공기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수출 실패가 증명한 뛰어난 기술력. 사브 37 비겐, 사압 37 미겐은 스웨덴 항공 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한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뛰어난 항공기의 진정한 가치는 수출 실패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비겐의 수출 실패 사례는 단순한 판매 부진이 아닌 당시 세계 정세와 기술 경쟁의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비겐의 수출이 실패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의 수출 제한 정책이었습니다. 비겐에 탑재된 엔진은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볼보 RM8 터보팬 엔진이었습니다. 이 엔진은 프렛 앤 휘트니 JT8T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애프터버너를 장착한 터보팬 엔진이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첨단 기술이 적대국이나 잠재적 위협 국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수출 통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겐의 수출은 상당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특히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했던 국가들이나 소련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비겐의 기술적 우수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엄격한 제한을 둔 것은 비겐의 성능이 당시 최고 수준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겐은 여러 면에서 미국의 전투기들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수출 제한은 비겐의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웨덴은 원래 800대의 비겐을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수출이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3B29대만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겐의 생산 비용을 크게 증가시켰고 결과적으로 스웨덴 공군의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겐의 기술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스웨덴은 자체적인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이는 후속 기종인 제스-39 그리펜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펜은 비겐의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성능을 갖추게 되었고 현재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비겐의 수출 실패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인도와의 거래가 무산된 일입니다. 1970년대 인도는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할 새로운 기종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 공군은 비겐의 성능에 큰 관심을 보였고 스웨덴과 인도 사이에 활발한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인도는 비겐의 획득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협상은 상당히 진전되어 실제 계약 체결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는 비겐의 우수한 성능, 특히 짧은 활주로 운용 능력과 첨단 전자 시스템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는 결국 미국의 개입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인도의 소련과의 관계를 의심스럽게 여겼고 결국 비겐에 탑재된 엔진의 수출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냉전의 복잡한 국제 정세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인도는 비겐 대신 영국의 제규어 전투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겐에게는 큰 손실이었지만 역설적으로 비겐의 기술적 우수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규어는 비겐에 비해 여러 면에서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비겐의 수출 실패는 스웨덴의 방위산업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스웨덴은 이후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스웨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펜으로 이어진 기술 유산. 사브 37 비겐, 사압 37 미겐의 혁신적인 기술은 후속 기종인 JES-39 그리펜으로 이어져 현대 전투기 설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겐에서 시작된 스웨덴의 항공 기술은 그리펜을 통해 더욱 발전하며 세계 항공 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비겐의 CK-37 컴퓨터는 그리펜의 디지털 시스템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펜은 비겐의 디지털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완전히 통합된 항공전자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센서 퓨전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센서 퓨전 기술은 다양한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분석하여
조종사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비겐의 CK-37이 수행하던 기능을 훨씬 더 발전시킨 것으로 조종사의 상황 인식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리펜의 항공전자 시스템은 5개의 MEL STD 1553B 디지털 데이터 버스를 사용하여 완전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겐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그리펜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항공기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성능 향상과 새로운 작전 역할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그리펜은 비겐의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데이터 링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그리펜 항공기와 지상시설 간의 실시간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네트워크 중심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리펜의 테르나브 전술 항법 시스템은 비겐의 항법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항공 데이터 컴퓨터, 레이더 고도계, GPS 등 다양한 장비에서 수집된 정보를 통합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비겐의 항법 시스템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항법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리펜 EF 버전에서는 새로운 AESA 능동전자 스캔 어레이 레이더인 레이븐 ES 옹보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비겐의 PSOA 레이더보다 훨씬 더 넓은 탐지 범위와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스카이워드 G 적외선 탐색 및 추적 IRST 센서가 통합되어 수동으로 주변의 열 방출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겐의 기술적 유산은 그리펜을 통해 현대 전투기 설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비겐의 스마트 설계 철학은 그리펜에서 더욱 발전하여 스마트 파이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펜의 독특한 항공전자 아키텍처는 스마트 설계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은 기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항공전자 장비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비겐의 모듈식 설계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으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빠르게 그리펜의 항공전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설계 철학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이기고 적응성이 예측 가능성을 이긴다는 현대 전투기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비겐이 추구했던 유연성과 적응성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현대 전투기 설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펜의 전자전 시스템은 비겐의 시스템을 크게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리펜 E 시리즈는 능동 및 수동 조치를 모두 갖추고 있어 적의 공격을 방해하고 자신과 아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겐의 전자전 능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으로 현대 전장에서의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리펜의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은 비겐의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의도적으로 불안정한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기동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항력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현대 전투기의 표준이 되어 많은 최신 전투기들이 이 개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겐의 짧은 착륙 능력은 그리펜에서도 계승되어 더욱 발전했습니다. 그리펜은 높은 침각률을 유지할 수 있고 짧은 착륙에 따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비겐의 STOL 짧은 이착륙 능력을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현대 전투기의 작전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리펜의 낮은 유지보수 요구사항은 비겐의 설계 철학을 계승한 것입니다. 약 50년의 긴 수명을 목표로 설계된 그리펜은 주요 시스템들이 모듈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운영 비용을 낮추고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비겐의 실용적인 설계 철학을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현대 전투기 설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겐과 그리펜의 발전 과정은 스웨덴의 항공산업이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사브는 각 항공기를 개발할 때마다 큰 기술적 도약을 이루었고 이는 연구 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의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사브는 초기부터 많은 직원들을 개발과 설계 분야에 투입했으며 이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엔지니어링 부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문화는 그리펜의 개발 과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리펜은 처음부터 수출을 고려한 설계로 다양한 국가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비겐의 수출 실패 경험을 교훈 삼아 더욱 발전된 전략을 채택한 결과입니다. 또한 사브는 트리플 헬릭스 접근 방식을 통해 학계, 산업계, 정부의 인재들을 결집시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겐 시대부터 이어져 온 협력적 혁신 문화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현대 항공산업의 발전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펜의 성공은 비겐의 기술적 유산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비겐에서 시작된 혁신적인 기술들은 그리펜을 통해 더욱 발전하여 현대 전투기 설계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진화를 넘어 항공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브 37 비겐은 스웨덴의 혁신적인 기술과 독특한 설계 사고가 결합된 인상적인 전투기입니다. 짧은 활주로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능력, 당시로서는 첨단이었던 전자 시스템, 그리고 독특한 공기역학적 설계까지 비겐은 냉전 시대의 강력한 전투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는 그리펜으로 대체되었지만 여전히 군용 항공 역사에 강력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사브 37 비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겐의 어떤 설계 요소가 가장 인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비겐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면 현대 전투기들과 경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